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은 어렵고 딱딱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이론 체계라는 것을 공부해 볼 건데요. 수업을 마치시고 나서 그러니까 책을 한번 곰곰이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특히 현장에서 그렇게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때, 특히나 이제 아동복지 현장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많이 어, 어, 배운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할 때나 아니면 꼭 이렇게 프로포절이나 이런 걸 할 때 한 번씩 둘러보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오늘은 저도 그러니까 다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첫 번째는 조직 개념 및 이론 체계,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구분, 그리고 고전 이론, 인간관계 이론, 구조주의 이론, 체계 이론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개론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건데 무조건 외운다가 아니라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은 이런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도 제 선배님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올해 성적 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구들을 지금 제안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수업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들을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 듣고 나서 한 다음 주 정도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새 이제 과제 발표 이런 거 준비한다고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박사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과목을 듣지만 저는 두 과목 들으면서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존경하고요. 오늘 수업 함께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직 개념 및 이론 체계에 대해서 보면 표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에치오니언은 조직을 특정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획적 단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스콧이라는 학자는 조직의 구성 요소를 조직 구조, 참여자, 목표, 기술, 환경의 5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표, 기술, 참여자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루어가고 있는 조직 구조라든지 주변에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이렇게 조직 구조 개념이고 이론 체계를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직 이론은 조직체 전체 그리고 내부 구조와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크게 미시적, 그러니까 작은 부분 조직 이론과 거시적, 큰 이론에 대한 부분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시 조직 이론은 구성원의 동기, 관리자의 리더십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거시적 조직 이론은 조직 구조, 조직의 문화, 조직의 기술, 조직 환경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체의 동학이라든지 서비스 기술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조직체와 환경, 갈등 상황들, 조직체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관심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3-1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미시 조직 이론하고 거시 조직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 미시 조직 이론은 구성원의 동기하고 관계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거시 조직 이론은 조직 구조,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조직 기술, 조직 환경을 이렇게 나눈다면 구성원의 동기는 원인과 인지 과정, 동기부여의 인지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관계자의 리더십에는 조직의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리더십 형태와 적용 과정, 그리고 조직 구조, 조직 문화는 조직체의 동화, 조직체의 클라이언트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조직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반복 학습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론에서 배우고 뭐 행정론에서 배우고 뭐 법제론에서 이렇게 이런 데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찬찬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가장 해야 되는 오늘 저희들이 저도 이제 오늘 수업을 했는데 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과목을 배웠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느냐, 뭐 노인복지론을 배웠다고 해서 노인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거는 개발을 했다는 거죠. 노인복지를.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전문화되는 부분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년 과정을 통해서 그 입문 과정까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조직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행정이고 실제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사회사업 실천가를 제어하고는 거의 공공과 민간기관의 조직 내에서 행정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산출하게 된다. 그럼 조직이 왜 중요한가에 보면 우리들의 선조들을 보면 농사 짓는 것을 배웠듯이 현대인은 조직을 배워요. 그러니까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도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마을도 조직. 이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학교도 조직이고 이런 부분에서 조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가상 조직도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SNS를 통해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는 SNS하고 30대, 40대, 50대가 각각 모이는 SNS가 다르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공략하는 방법들도 다르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유튜브에 다양한 형태로 접근 방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일단 지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조직 이론의 분류를 보면 크게 고전 이론, 인간관계 이론, 개방체계 이론, 현대 조직 이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전 이론을 보면 관료제 이론,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이 속하게 되고요. 인간관계 이론은 메이어의 인간관계 이론과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대표적이고요. 개방체계 이론을 보면 상황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조직 군생태학 이론, 제도 이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조직 이론에는 총체적 품질 관리, QCM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습 조직 이론, 목표 관리 이론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다 배우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을 구분해 보면 우선 사회복지 조직에 보면 권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혜자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권력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살펴보면 강제적 권력, 공리적 권력, 규범적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적 권리 같은 경우는 규범, 규정에 의해 강제성을 띠게 되고요. 권력의 강제적 행사가 가능하고 위협, 신체적 탄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용 정신병원, 최근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제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강제 수용소, 형무소, 이렇게 교도소를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통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최근 정신병원 같은 경우 최근에는 개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공리적 같은 경우에는 공리적 권력을 보면 서로 주고받는 계약 관계라고 금전과 같은 물질적 보상에 기반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산업 조직들이 이게 속함이 됩니다.
그리고 규범적 권리를 보면 윤리적, 도덕적 성격이 강하고 지위, 존엄, 위신 등 상징적 보상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조직, 그리고 병원, 종교 조직, 학교,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수혜자에 따라서 구분하면 상호 수혜 조직, 사회 조직, 서비스 조직, 공공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호 수혜 조직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수혜자가 그 조직의 회원이 되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사업 조직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수혜자는 누구죠? 사업, 기업체의 수혜자는 누구죠? 주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업주죠. 이런 부분에서 하고 앞으로 조금 바뀌는 부분에서는 협동조합 이런 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개인 또는 가정 이런 부분이고,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는 일반 대중이 됩니다. 불특정 정다수가 된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업무 통제성에 따라 관료조직, 일선조직, 전면 통제조직, 그리고 투과성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림 3-4에 이렇게 나와 있죠. 관료조직은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 위계적인 권위 구조, 전문화된 분업, 문서 위주의 업무 처리, 기술적 자격에 기초한 신분 및 보장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통제체계의 조직, 정부 조직, 지방자치단체가 이기에 속하죠. 관료제, 공무원들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위계 조직이나 실제 권한이 분산된 조직으로 일선 업무의 주권이 존재하고 각 업무 단위가 독립적인 수행으로 직접적인 조정과 통제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사회복지 조직도 여기에 속하죠. 연구소나 마찬가지로. 저희 단체도 이런 형태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면 통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 말한 강제적 권력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관리자가 수용자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지니게 되고, 강제적 수용, 철저히 계획된 일, 개인 개조, 특수한 문화 형성, 좀 힘들죠. 이런 부분들. 여기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요양시설, 요양시설도 이렇게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허용되지는 않죠. 인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인권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그 인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과성 조직은 조직 구성원과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개인의 주체성이 강조되고 조직의 문화와 규정에 대한 통제성이 약하고 조직 활동이 외부에 노출된다.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 활동 조직 이런 부분들이고, 시민단체도 여기 일부는 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린 조직이라고 한다면 지향하는 부분은 일부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통제들도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지, 그게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면 하센펠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술과 기능을 중심으로 6가지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였다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정상기능 클라이언트, 비정상기능 클라이언트를 두 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인간 식별기술, 인간 유지기술, 인간 변화기술을 3개의 변수, 그러니까 2 곱하기 3으로 해서 6가지의 조직 형태로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상이고 인간 식별기술은 대학, 신용카드 회사가 이렇게 소속된다. 정상이고 인간 유지기술은 사회보험관리기구, 보험공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정상이고 인간 변화기술은 공립학교, 여러분들 보면 변화,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최근에는 대학 가는 것을 위주로 가르쳐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정상이고 인간 식별기술을 보면 소년법인, 그리고 진료소가 이렇게 속해 되고요. 비정상 형태고 인간 유지 기술을 보면 공공부조사무소, 요양시설,
비정상이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병원, 수용시설 이렇게 표 3-2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고전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 중에 고전 이론을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관료제 이론. 발음이 좀 안 좋죠, 제가. 관료제 이론을 볼 건데,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었죠? 아까 앞에 이제 대표적으로 분류할 때 과학적 관리론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관료제 이론 보면 베버라는 학자에 의해서 확립된 이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란 거대한 정부 조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조직의 병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을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막혀 있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계층적 조직 구조를 갖고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합리적 또는 합법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그러니까 명령처리가 갖춰져 있죠.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관료제 조직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문제지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건 아니죠. 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버는 관료제는 자유와 권력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산업사회에서는 관료제가 발달하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조직을 정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 보면 주요 특성을 한번 보면 크게 관료제 주요 특성을 보면 권위의 위계 구조, 규칙과 규정, 사법적 감정 배제, 분업과 전문화, 경력 지형성, 능률성 강조, 관료제에 대한 평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권위의 위계 구조에 대한 부분은 관료제는 일련의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 권위의 위계가 있어서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하급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한번 보시면 직급으로 나눠져 있죠. 9급부터 시작을 하죠.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쭉 올라가면서 그 역할들이 그러니까 포괄하는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점점 그 수요가 다 피라미드 구조 형태를 하죠. 급이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확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계속 직업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잡고 있는 게 공무원. 그리고 대학 사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시험을 치려고 하는 부분이 공무원이라고 보면 그만큼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관료제는 일관성 있는 규칙에 의해 직무의 배분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규칙과 규정은 조직 활동의 동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특히 김해시를 예를 들면 김해시의 시장님이 임의대로 직원 수를 확 늘렸다 죽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으로서 몇 명을 있고 그 안에서 조직 개편은 가능한 거죠. 어떻게 우리 지에서는 이런 조직들로 구성을 하겠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정부의 위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위임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하면서 자치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김해시에 보면 김해시에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데 보면 김해시만의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중앙사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안에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보시고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적 감정의 배제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무시되고 공식적인 원칙과 절차가 중시됩니다. 조직의 생산성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감정이 배제되고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되었을 때 확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아니라 업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시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 조직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업은 각 구성원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들어가면 업무 분장이 각각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뭐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 특히 지역 아동센터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김해시 아동 진화팀에 팀장님 계시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 정도가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 공무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김해시청에 아동진화팀에 5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지역 아동센터와 연관된 업무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급식은 A라는 직원이, 지역 아동센터의 뭐 설립과 이런 과정은 B라는 직원, 이렇게 하면서 운영비는 누가, 이렇게 하면서 그 업무가 다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경력 지향성. 관료조직 구성원은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경력으로 생각합니다. 승진의 연공 서열과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뭐 뛰어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공 서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률선의 강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호이와 미스켈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배부의 관료제 특성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부분들은 다 볼 건데요. 표 3-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위계 구조가 가지는 순기능을 보면 엄격한 지시 이행과 조정, 그리고 역기능은 의사소통이 저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조금씩 이 부분도 이제 뭐 팀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서 다양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려는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지시 체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규칙과 규정은 지속성과 통일성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경직성과 목표의 전치라든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적 감정 배제라는 부분에서는 합리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부분도 있고 분업 부분은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직무 대한 건태 너무 따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창의적 사고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힘들게 되는 그 경력 지향성 같은 경우 유인 체계가 될 수 있지만 영혼과 업적 간의 갈등 그러니까 승진 시기가 되면 조금 이런 갈등들이 그냥 뭐 보여지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서는 목표 전치란 말을 한번 다시 보면 조직의 규칙과 규정이 전체 목표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고 규칙과 규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원래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거나 대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료제 하에서 규정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적절한 적응 능력을 상실하여 원래의 조직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고 조직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관료제의 대표적인 역기능이며 폐단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를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 쪽에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디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하고 진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비교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저 진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도심으로 이렇게 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지만 요 주변에 있는 부분 특히 도심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외동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죠. 뭐 김해시 인구도 있고 하니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영에 있는 데인데 한 3년, 3, 4년 전까지만 해도 3, 4년 좀 더 됐죠. 그 전까지는 김해시가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건물도 하나 멋지게 크죠. 너무 그 안에 이제 숙박시설, 수련관은 원래 숙박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김해시는 좀 독특하게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수련원하고 수련관의 차이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숙박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진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보면 독립된 공간이 없어요. 그냥 복지관 내에 한 층을 청소년 수련관 한 층도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쓰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사업들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직접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조직, 중공무원 조직 형태가 이렇게 있는 거 하면 진해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지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청소년 쪽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드는데 그게 꼭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이 바뀌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